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가 있는데 월요일이 특별히 좀 투자자들에게 좀 힘든 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뭐 말해 뭐야였고요. 오늘은 조금 더 안정감을 갖지만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죠. 시황해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주간 전망 전략 세웁니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 하는데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부터 저희가 한 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지난주는 정말 공포감이었고요. 공포감이 조금 사그러들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저점 매수냐 아니면 올라온 거에서 차익을 실현해야 되느냐, 뭐, 바이 더 딥이란 그런 겁니다. 이제 저점 매수 혹은 뭐 위험을 사는 공포를 사는 이런 건데요. 일단 급락 이후에 저도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 절반 정도를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시장에 영향 줬던 게 경기 침체 우려였잖아요, 지난주에. 경기 침체 우려는 결국은 좀 과장됐다는 걸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튜디오에서 나왔을 때 사이드카가 두 번이나 나오는 그런 하루였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강한 하락이 있던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중반 들면서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 위험, 즉 아래 위험은 가장 빨리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 위험을 증폭시켰던 고용 보고서의 쇼크는요. 허리케인에 의한 일시적인 악화라는 의견들이 조금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의외로 서프라이즈로 발표된 것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번에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의 고용지수도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경기 침체 위험은 가장 빠르게 좀 제거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제목 몇 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리세션 진단 보고서, 과도한 RA 공포, 재정 축소의 나비 효과, This is not a recession. 이런 게 뭐였냐면 지난주 후반에 발간된 경제 관련 핵심 보고서들의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느낄 수가 있듯이 하락 초기에 증폭됐던 아래 공포는 이제는 좀 많이 사그러진 상황이다. 이것이 지난주 반등의 좀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에게 금리 7월에 내리라고 했잖아. 예, 9월에 50bp, 그것도 안 되고, 긴급 회의를 해서라도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공포감이 사라졌죠. 9월에 50bp도 100%는 아니고요. 25bp 가능성도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런 경기 침체 우려는 사실은 좀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웬만한 사람이 다 느꼈을 거고. 그러나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빌렸던 엔화로 투자하는 자금이 상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좀 수급의 불안 요인이 아니었을까요? 과연 얼마나 해소됐을까요? 이 부분은. 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관해서 가장 무서운 점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청산이 되어야 하는가? 그 규모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규모를 예측하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그 레인지가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너무나 넓어서 이게 규모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조금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높은가 하는 점인데요. 지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때 금리 인상의 요인 중에 하나로 지나치게 높은 엔의 약세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이유로 엔달러 환율은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추가로 빠르게 인상시켜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축소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본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게 되면 엔달러의 하락이 다시 강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은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이후에 조금 축소되는 분위기가 맞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역시 더 빨라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단기에 추가 청산의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약세 요인이 제거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증시가 반등하고 있고 오늘도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엔캐리가 얼마가 이제 자금이 몰렸고 청산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시장에서는 60% 정도 뭐 청산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합니다만 뭐 추정인 거고요. 네. 자, 어쨌든 추가 청산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고 글로벌 좀 지정학적 우려들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거기다가 일본이 지금 지진의 태풍이 오면서 소위 그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우려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이런 변수들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일단 일본 대지진 가능성이 최근에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제 처제가 바로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저도 되게 이 부분을 걱정스럽게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초의 생각은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더 안 좋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력은 더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도 일단 과거에는 어떤 형식으로 금융시장에 작동했는지를 보면서 대충의 감을 좀 잡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지진은 그래도 지난번에 가장 강력했다고 이야기하는 2011년 3월의 일본 대지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율과 금리의 동향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거는 엔달러의 당시 일본 대지진 시점의 동향인데요. 생각과 다르게 대지진 이후에 오히려 엔달러가 급락했다가 그 이후에 급반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이슈는 일본의 경제를 좀 안 좋게 만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환율은 바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오히려 당시 환율은 엔화가 처음에 먼저 엔화의 강세가 나타났다가 이후에 급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추세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궁극적인 변곡점이 이 대지진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같은 경우에 궁극적인 방향이 바뀌는 그런 변수는 아니었고 단기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의 10년 금리인데요. 대지진 발생 이후에 마찬가지로 금리가 바로 급락을 했다가 아주 빠르게 반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역시나 궁극적인 흐름의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변동성이 증가했던 그런 이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대지진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발생을 했을 때 금융시장의 흐름이 과거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데요. 다만 과거에 보면 이런 대지진이라는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궁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모멘텀이었다기보다는 일시적 변동성 증가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가장 궁금한 거는 대지진이라는 이벤트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추가 청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일 텐데요. 이 측면에서만 보자면 일시적인 환율의 변동, 금리의 변동으로 혼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더 강화시킬 이벤트라고 보기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오사카 얘기하셨는데 그 옆에 고베 대지진 때는 굉장히 소위 닉니슨, 베어링 큰 그 시장 충격이 파생 때문에 있었고
말씀하신 동일본 대지진은 뭐 여파가 상당히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결국 어쨌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대규모의 지진이 있으면 엔화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도 이제 이게 소위 이 최근에 대세 상승 기조의 종료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뭐 반등이냐 기조를 유지하느냐 그걸 이제 판단하자고 지난주에 하셨는데 급락 이후에 한 반 정도 되돌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대세 상승 국면이 살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훼손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지난주 초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반가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스닥의 반등 상황을 보면 이번 하락이 완전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정도의 반등이 주말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반전으로 해석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완전한 반전, 아주 강한 반전이 나와야 대세 상승이 유지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못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분수령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통과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지난주까지의 반등은 그냥 하락 추세 내의 반등으로 봐야 하는 게 가장 냉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대지진과 같은 변동성 증대 요인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분수령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세 상승 유지냐 아니면 이탈이냐 이 큰 관점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번 주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모호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그전에도 이제 완전히 꺾였다고 보이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확인하자고 했는데 반등이 왔지만 완벽한 반등이라고 상승 추세로의 복귀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이제 이 반등은 꽤 왔지만 옆으로 이제 흔들리는 국면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네, 일단 급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반등이 단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 단기 흐름에 매몰이 되면서 시장의 큰 그림을 좀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은 큰 그림에 대한 결정이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가 어디에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큰 그림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막 증가하는 국면에 이때 단기적인 매력 때문에 위험 관리가 안 되면서 여기서 손실이 오히려 또 확대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주식 투자라고 하면 어차피 위험 관리의 싸움이니까 큰 그림이 조금 결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주식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단기 수익은 조금 남들에 비해서 줄어들더라도 위험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흐름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만 섣부르게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이번 주까지 충분히 보시면서 대세 상승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높은 비중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증시가 급락을 하면 첫 번째는 강한 반등이 나오지만 대세 상승으로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급락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반등하는 과정이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한 분들이라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너무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좀 시간을 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거봐 살 걸. 그래도 바닥에 사길 잘했다.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시 흔들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한 2주 전부터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 현금 몇 그렇습니다. %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전혀 일반론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죠? 없지만, 네.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좀 권고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대략 포트에 몇 %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제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이어가지고요. 항상 현금 비중을 높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현금 비중이 원칙적으로도 높아야 하는 시점에서 제가 권고드리는 현금 비중은 되게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7, 80%? 예. 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제 사실은 뭐 매니저들은 다르고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30% 50%가 아니에요. 조금 늘린다고 하는 개인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상당한 부분의 현금을 좀 올라갈 때 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 절호의 점 찬스다,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뭐 이사님 방송에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신 적이 있다고 들어서 마지막 질문.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를 판단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대세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는 결국은 엔비디아나 빅테크가 추세를 유지하느냐 이거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만 조금 일부 정도를 가지고 대세를 판단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 시점에서 그런 주식을 산다면 엔비디아나 빅테크를 가지고 나머지 주식들로 늘리지 말고 이 주식들을 가지고 대세를 판단하자. 이 차원에서 이 주식들은 일정 부분 한 30% 정도로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엄청 고생했고 주가도 사실은 제법 올라왔으니까 이젠 뭐 상황 종료입니다. 다시 채우시고 주식 사시고 이제 꽃길만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경험상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